흑해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 내륙 속 깊숙이 파고든 바다입니다. 일반적 바다는요, 남극해와 북대서양의 차가운 공기가 바닷물을 냉각시켜서 무거워진 바닷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대양의 바닥을 흐르면서 상소를 공급하는데, 이를 연렴순환 또는 태양 컨베어 벨트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심해도 산소가 존재하고 생물도 삽니다. 하지만 흑해의 깊은 수심은 산소가 공급될 정도의 강한 해류 등 수직 순환이 거의 없는 데다가 그나마 있는 산소조차 유기물 분해에 소모되면서 독성 가스인 황화수소가 가득합니다. 황화수소는요, 바닷물을 탁하게 만들고 빛의 투과를 저해하기에 어둡고 짙은 색조를 띱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물 정도는 아니어서 바다색 때문에 흑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튀르키예 동쪽 아나톨리아 일대에는요, 이란 티르크계 민족들이 살았는데 우리나라의 오방색처럼 색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남쪽은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북쪽은 검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들 기준으로 흑해는 북쪽에 있는 바다이기에 자연스럽게 흑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흑해는 바다지만 여느 바다와는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약 4.4배인 43만 평방킬로미터 면적이고요. 최대 수심이 2212m에 달하지만 처음부터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약 5천만 년 전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충돌하면서 지각이 내려앉는 침강분지가 만들어졌고요. 이곳으로 주변 물이 고여들면서 호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만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급상승하자 지중해 수위가 올라갔고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바닷물이 밀려들자 바다가 됐습니다. 이때 한꺼번에 밀려든 바닷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대홍수의 모티브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흑해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지만 좁은 해협이기에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중해가요, 천분율로 따져서 38% 정도의 염도를 보이는데 흑해는 그 반도 안 되는 17%의 낮은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뉴브강, 동강 등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민물 공급이 많은 데다가 좁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은요, 비중이 높아서 아래로 가라앉고 낮은 비중으로 표층에 머무르는 민물에 제한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해는 강물에 희석한 바다, 민물이 바닷물을 눌러앉힌 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낮은 염도를 견딜 수 있는 민물고기인 붕어, 철갑상어, 빙어 등도 함께 사는 바다가 됐습니다. 흑해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흑해 함대의 본거지고요. 카스피해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가 통과하면서 다뉴브 강을 통해서 유럽 중요 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물류의 중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죠. 흑해는 고대부터 중세까지 해상과 육상으로 통하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점이고요. 동서문명이 만나는 허브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육지를 통해서 유럽으로 향하던 몽골군이 지나갔고 기독교가 전파되었고요. 로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흑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찾는 것일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아름다운 카프카스 산맥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32일간 친구 5명이서 흑해를 중심으로 3시 방향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서 출발해서 11시 방향에 있는 루마니아까지 6개의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먼저 아르메니아를 시작으로 조지아를 지나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여행한 후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거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과 역사, 문화 등 인문학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먼저 우여곡절 많았던 출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아르메니아 예르반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구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항이 없기에 경유하는 항공편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유편은 경지도 다양하고 횟수도 달랐으며 일행 중 3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안락함이 어느 정도 보장된 항공편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나 혼자 여행하면 가장 저렴한 항공편을 고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가장 저렴한 항공편은 배제하고 일에 경유하는 메이저 항공사 중에서 고르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려 끝에 바르샤바에서 일에만 경유하는 폴란드 항공인 LOT를 선택했는데요. 이게 악수가 될지는 출발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출발하기 6개월 전 24년 11월에 항공권을 구매한 뒤 잊고 있었는데요. 출발 이틀 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등록되지 않는 전화는 안 받을 텐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받았고요. 상대편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폴란드 항공 한국 지사 직원이라는 여성은요. 5월 8일 인천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는 항공편이 결항돼서 예정된 일정으로는 아르메니아로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린가 해서 왜 이제 알려주는 것이냐면서 따지다 물었더니 LOT 본사에서 내 핸드폰으로도 10여 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즉시 전화 기록을 찾아봤더니 평소 그 해외 스팸을 막기 위해 차단해 놓았던 해외 발신 전화 기록이 아주 많았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동일 경로인 경우에는요. 출발 일자를 3일 연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동행자들이 어렵게 시간을 마련한 여행이기에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하루 앞서서 출발하되 인천에서 출발해서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이동한 뒤 환승해서 바르샤바로 이동하고요. 다시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으로 환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1회 환승의 꿈은 사라졌고요. 2회 환승으로 바뀌어야 하는 불행을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출발 시간이 11시 30분에서 오전 8시 15분으로 변경돼서 최소 5시 30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생활하는 나는 대중교통으로 당일에 출발해서 시간을 맞출 수는 없기에 하루 전 출발해서 공항 인근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인천공항으로부터 두세 정거장 거리에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한 숙소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으나 뭐 불편하기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랴부랴 동료들에게 출발 시간과 일정이 바뀐 걸 알려줬고요. 인천공항에서 쉴 수 있는 숙소를 찾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항공편은 출발일 기준으로 보통 5, 6개월 전이 가장 저렴하고요.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탑승 전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되거나 시간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개고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앞두었다면 전화, 문자, 이메일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 도착하면서부터 펼쳐지는 본격적인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